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 짚어보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갑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잠시 뒤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00선 계속해서 공방벌입니다. 2098.39포인트 2100선이 살짝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2089부터 2107포인트대까지 장 초반에 개파락해서 미국발 악재로 지금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조금씩 낙폭을 회복하다가 다시금 낙폭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오경에 오늘 고점 찍고 다시금 지금 2100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은 1024억 원 여전히 1000억 원대 초반 매수해주고요. 개인도 788억 원 매수합니다. 외국인이 2004억 원까지 매도 물량 늘려놨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700포인트 공방벌이는데 699.73포인트입니다. 1.26% 하락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중에 696포인트대까지 밀렸던 시장이 702포인트대까지 회복을 했는데 역시나 정오 이후에 다시금 상승폭을 지금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700포인트 살짝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개인만 삽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 늘어났네요. 1008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5원대까지 올라가면서 0.88% 상승, 달러 강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특징 혹은 오늘 시장의 흐름 짚어주시고요. 남은 시간에 전략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먼저 주요 동향 및 특징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중국 무역 분쟁 휴전 효과가 아무래도 4일 만에 좀 일단락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 90일 휴전 호재도 약해지면서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실무진 협상에서 미국 측 대표로 강경파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 대표를 부임하면서 이에 대한 중국에 대한 압박이 좀 커질 것이라고 시장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또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이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난밤 미국장이 크게 급락을 했는데 이 또한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우려가 아무래도 시장의 공포 지수를 좀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이틀 동안 하락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있지만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로 하락 지수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하락하고 장 중반쯤에 어느 정도 낙폭세를 좀 끌어올리는 듯 하였지만 결국 하락세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세를 외국인의 팔자 기조가 강하고 약세 업종으로는 의료, 정밀업, 기계업, 전기, 전자업에서 보이고 강세 업종으로는 음식업, 섬유, 의복업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좀 다소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면을 본다면 금융업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전기가스업에서는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 700선 무너지고 중간에 다시 끌어올린 듯 하였지만 지금 다시 700선 무너져서 강한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개인과 기관이 이제 동반 매도세를 보이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지수 다시 방어에 힘쓰고 있지만 다소 좀 약한 부분입니다. 약세 업종으로는 오락 문화업, 방송 서비스업에서 좀 다소 약한 모습 좀 강하게 보이고 있고요. 다소 강세적으로는 건설과 운송업, 정보기기 이쪽에서는 다소 좀 강한 우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반적으로 하방 1시간 정도는 이제 낙폭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전체 지수 종목에서는 큰 변화 없이 흐름
큰 변동성 없이 좀 줄이면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저는 좀 남은 오후 장에는 아무래도 남북 경력주 쪽을 다시 한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지지난주에도 한번 현대 로템 추천을 했는데요. 오전장부터 이제 오후장까지 전체를 본다라고 하면 전체 지수 종목에서 가대 낙폭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현대 쪽 관련주 종목을 좀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이제 경의선 철도공사를 위한 공동조사가 시행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아슬아슬했던 그런 관계적인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실질적인 이런 공동 이런 조사들이 시행이 되면서 관심과 이제 실제 시행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제 김정은 2014년에 이제 중국과 고속철도 건설에 합의했던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올해 6월 남북 철도 협력과 이제 분과 회의에서 고속철도에 대한 관심을 좀 크게 보였고, 당시 우리 측에서는 북한의 기존 철로를 개보수해서 기차 속도를 70에서 80까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안을 제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했던 건 이제 고속철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서 고속철에 대한 이런 관심과 현실화가 예상보다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후 김정은 답방이라든지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그런 기대가 되는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 로템 쪽 좀 주의 깊게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요.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스토코리아 김태성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먼저 신 소장님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나오는 날 일단 지수가 좋은 날이 제 기억에 거의 없습니다. 가끔 있었어요. 지금, 근데 거의 없어요. 제가 비율로 따져보면은, 따져보진 않았는데, 8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락이 8. 그래서 좀 아쉬운데, 이게 지금 약세장이 진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시장 상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더욱더 지금 개별주의 어떤 순환매, 그거밖에 노릴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정상 JLS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부모님들은 더욱더 잘 아실 거고, 정상 JLS가 학원을 운영하기 때문이죠. 오프라인 직영 어학원 기반으로 해서 초중등 영어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지금 다가오고, 지금 사실 거래일 수가 평달보다 적을 거예요. 왜냐면 말일날 다 빠지고, 그쵸? 그 전에 이제 배당 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사시면 배당 받을 자격이 되죠.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3, 6, 9, 12 결산 4분기 해서 보통 이제 4월 달 정도. 그러니까 1분기는 1, 2, 3월 달에 실적을 결산해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땅땅땅 하면은 이제 사업 보고서 다 보고 이제 배당 이런 것들 통과돼서 한 4월 달쯤 되면 여러분들 증권 계좌로 배당액이 입금되게 돼요. 그러면 우편으로도 집으로 날라오고 본인의 증권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상 JLS도 마찬가지로 배당주로 노려볼 만한 종목이거든요. 지금 이제 8월 달인가 9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보통주 한 주당 430원 정도 현금 배당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갑자기 많이 주는 회사가 아니고요. 정상 JLS는 대표적인 배당주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준다는 거는 사실 돈을 벌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거죠. 왜냐면 기업이 만약에 남는 돈이 없는데 주주들한테 배당만 돌린다. 그럼 그냥 망하자는 거잖아요. 이익이 없는데 배당을 어디 땅을 파서 주겠어요? 이익이 일단 난다는 거고, 그렇다고 이익이 난다고 무조건 배당을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업의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것들, 그리고 기업 CEO의 어떤 마인드, 나는 배당을 더 많이 하겠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야, 배당 어차피 친인척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로 가장 이득 보는 건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 지금 배당으로만 엄청난 금액을 가져가고 있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참여를 일단 해야 돼요. 이게 맨날 욕을 할 게 아니라,
야, 저 친인척들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쟤네들은 금수저잖아. 한두 살 때부터 주식을 받아서 배당을 받아. 그러니까 금수저가 되고 싶으면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의 직원으로 일할 것인지 아니면 그 공장의 주인이 될 것인지. 물론 뭐 이상적으로 내가 공장의 주인이 당장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한 주라도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일부의 공장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주식 수만큼. 물론 아주 미미하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아가서 늘려간다면 나도 그런 금수저, 공장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그런 토대를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정상 JLS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배당 많이 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 차익을 보통 노려요, 사실.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약세장이 와버리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매매를 하더라도 손실만 나요. 계속 수수료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수수료가 지금 무료화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수수료, 증권사에 주는 수수료 말고 기본적으로 떼가는 금융권에 떼가는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가 아니라 그 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가랑비에 옷이 젖게 된다. 그래서 이런 그 배당을 많이 주는 것들을 매매를 통해서가 아니라 배당 수익을 얻으려고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약세장이 와서 주가 시세 차익이 안 나요. 그래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라도 추구를 하면 거기서 이제 배당 수익으로 만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회를 못 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안 나서 손실을 봤다. 그러면 배당 수익을 받으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정상 JLS 보시면은 2015년도에는 배당 수익률 6.48 나왔고, 그리고 2016년도에 5.59, 그리고 작년에 5.72% 줬어요.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도 올랐어요. 이건 가장 이상적인 경우도. 주가가 올라서 시세 차익도 났는데 배당도 많이 줘요. 이 배당 수익률이 줄어든 거는 이 마인드가, CEO의 마인드가 바뀐 게 아니라 이 주가가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적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주가가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는 배당 계속 주고 싶은 마인드는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보통주 한 주당 430원 현금 배당을 하겠다. 그리고 뭐 더 많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정상 JLS의 CEO는 배당을 강하게 주고 싶은 마인드가 계속 있구나. 수익이 나면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 후반대에서 6%. 자, 이거 제2금융권 가도 하기 힘듭니다. 지금 제2금융권에 비싼 정기 적금 예금 들어도 안 돼요. 이런 금리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훨씬 좋죠. 시세 차이까지 나오면 더 좋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성장 스토리 부분, 여기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배당 많이 받아도 시세 차익이 안 나도 좋은데 시세 차익까지 나면 좋죠. 그럼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성장 스토리 뭐냐? 바로 중국의 영어 교육이에요. 그 중국의 부동산 업체 진티그룹이 있어요. 진티그룹의 자회사가 지금 이 정상 JLS와 합작 법인을 만들었는데 미미 JLS. 그래서 이제 중국 영어 교육 시장에 진출했어요. 이게 만 2세에서 12세 어린이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미미 영어라는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 지금 오프라인 미미 영어 1호점을 2016년에 개점을 했고, 지금 싱가포르나 태국 동남아 지역, 여기에 지금 영어 교육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동남아 지역으로도 이 미미 JLS가 그 중국에 진출한 것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협상을 추진 중이다. 정상 JLS의 지금 성장 스토리는 이 부분이에요. 국내에서 학원이 더 이상 파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니까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이미 중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요. 그거를 이제 동남아시아로 늘려갈 계획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만약 실현이 되게 되면 정상 JLS의 주가는 올라가서 시세 차익도 발생하겠죠. 거기다가 시세 차익이 발생을 안 하고 가만히 주가가 횡보를 한다고 해도 배당 수익률을 매년 6%를 준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정상 JLS 연말 다가오기 전에 배당 기준이 이전에 한번 그냥 배당 받으려고 사보시는 것도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 7,0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SPuel셀입니다. SPuel셀은 상장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았네요. 연료 전지 시스템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합니다. 태양전지 모듈을 제조하는 그 S에너지라는 회사의 자회사예요. S에너지 안에 GS칼텍스에서 연료 전지 연구 개발을 하던 팀이 있는데 이 팀을 중심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우리가 뭐 스핀오프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영화에서 어떤 영화가 흥행을 굉장히 해서 너무 흥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속편을 만들기 원하는데 속편하고 비슷한 어떤 그 에피소드, 타 에피소드처럼 지금 스핀오프식으로 하나 영화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 스핀오프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S칼텍스에서 연료전지 연구개발팀이 스핀오프 회사로 S퓨얼셀을 만들었다.
연료전지는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한 다음에 전기로 전환해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산 시 발생되는 부산물이 딱 하나예요. 물. 그러니까 생산 시 부산물들이 막 환경 오염물질이 나오면은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그 연료 전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기 때문에 부산물이 물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환경 오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친환경적인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고요. 셀이라는 이름이 기업명이 있는 걸 보면 알겠죠. 신규 상장된 뒤에 지금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 만약에 2만 원대가 지켜지면 한번에 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2만 원, 목표가 2만 5천 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국 맥널티입니다. 한국 맥널티도 S 퓨얼셀과 비슷하게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봐야겠죠. 2015년도에 생겼으니까 S 퓨얼셀보다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한국 맥널티도 어떻게 보면 신생 기업이에요. 지금 커피 및 다류 제조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요. 국내 원두 커피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국내 믹스 커피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면 당연히 동서를 떠올리시겠죠. 동서가 맥심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믹스 커피 시장을 점령을 했고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스타벅스가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원두 커피에 정신을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인스턴트 원두 커피 시장이 또 커졌죠. 거기서 이제 맥심에서 넘어가서 카누로 또 이제 완전히 시장을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두 커피, 인스턴트 원두 커피는 동서가 먹었지만 기본적으로 원두 커피 시장은 여기가 치열해요. 스타벅스, 뭐 그 탐앤탑스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다 원두 커피를 생산해서 만들고 인스턴트 원두 커피 시장에서도 지금 동서랑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근데 한국 맥널티는 원래 처음부터 원두 커피, 국산 원두 커피를 만들던 회사예요. 그래서 원두 커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처음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미래식량과 홀푸드 신사업 출범을 위해서 공장 신축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맥널티는 동서는 완전히 그냥 커피 시장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한국 맥널티는 20% 정도 제약회사 쪽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사업 진출을 해서 공장을 만든 걸 보니 원두 커피 시장 말고도 사업 다각화에 대해서 욕망이 높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애터미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어요. 아메이라던가 애터미 이런 유통 채널 비슷한 유통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주 뭐 일반적이진 않죠. 일반적으로는 뭐 사실 마트라던가 그쵸 슈퍼마켓 이런 쪽으로 그 진출을 해야 되는데 한국 맥널티는 일단 애터미 쪽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장점은 거기에 끈끈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묶였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인 수입이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이 된다. 근데 약점은 거의 가입을 안 한 사람은 접근할 접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슈퍼마켓이나 뭐 유통업망을 넓히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두커피 전문기업도 자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름철에 자댕, 커피 많이 사드시죠?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자댕 커피라고 이제 얼음컵과 같이 파는 게 있습니다. 그 회사와 함께 한국 맥널티가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된 이후에 지금 제대로 된 주가의 반등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2017년도 중반에 이제 20개월선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20개월선이면 12개월이 1년이니까 1년 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20개월선이 생겨요. 20개월선이 생긴 다음에 보시면은 전부 다 20개월선에 막혔습니다. 매달, 거의 매달인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빼먹고 그 달에 20개월선을 뚫어보려고 정말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단 한 번도 뚫지를 못했는데 자, 이번 달에 드디어 뚫고 올라갔습니다. 물론 12월달 종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밀리게 된다면 2017년 중반부터 이어졌던 이 꼬리 달린 모습이 이어지겠죠. 하지만 12월 달에 종가상으로 이걸 뚫고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의미가 깊은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확정되는 부분을 한번 보면서 손절가는 13,000원이고 목표가는 2만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코엘 패션입니다. 코엘 패션은 퓨마,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의 원더웨어, 골프웨어 판매 사업을 영위합니다. 이 의류 브랜드에는 보면 아테스토니, 카스텔 바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홈쇼핑이나 온라인몰에서 전문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난 8월달 말까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여름에 언더웨어 판매가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퓨마나 리복의 롱패딩이 흥행을 했습니다. 뭐 노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파타고니아 뭐 여러 가지 롱패딩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근에 겨울철 CF가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방송 보시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롱패딩을 입고 있어요. 서강준, 조인성 다 선전하는 거 보세요. 롱패딩 다리 밑까지 오는 거 쫙 갖고 나와서 막 멋있게 입죠. CF에서.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도 대세는 CF만 봐도 알아요. 아, 또 롱패딩이네. 아무리 무슨 다시 뭐 숏으로 돌아간다 이래도
인터넷 댓글만 봐도 압니다. 인터넷 댓글. 롱패딩. 아무리 뭐 패션 그 스타일이 숏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무 따뜻해서 롱패딩을 택할 거야. 그게 공감수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도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롱패딩 유행은. 그래서 이제 롱패딩이 이번 연도에도 유행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퓨마, 리복, 롱패딩 이쪽도 지속이 전망될 것이기 때문에 코엘 패션도 한목의 파이를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판매 채널을 확대하기가 쉽습니다. 코엘 패션이 수수료를 아주 저렴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코엘 패션에서 판매하는 이 유명 브랜드 언더웨어 골프웨어들을 입점을 많이 시켜줘요. 수수료가 싸니까. 그래서 코엘 패션이 이 겨울철도 그렇고 여름 골프웨어 이쪽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계절에 맞는 어떤 그 수익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만하다. 목표가 6,500원이고 손절가 4,5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서울 옥션입니다. 서울 옥션은 한때 굉장히 급등을 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또 다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조금씩 비춰지고 있는데 지금 회화 도자기는 미술품 경매하고 위탁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합니다. 올해 2월 달에 홍콩의 상설 전시장 SA 플러스를 개관했어요. 세계 3대 시장이고 홍콩 미술품 경매 시장 규모가 4조 원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이 상설 시장이 세워졌다는 거는 서울 옥션이 계속 거기서 옥션을 할 수 있다.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경매 낙찰액의 50%가 홍콩 경매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홍콩 경매 시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그리고 자회사 서울 옥션 블루가 온라인 경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연간 10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IPTV를 딱 키시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보고 있는 이 IPTV에서 송출되는 모든 홈쇼핑 채널을 한 화면에 다 놓고 홈쇼핑 채널을 동시에 돌려보면서 거기서 바로 리모컨으로 주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서울 옥션의 서비스도 있습니다. 서울 옥션의 서비스를 딱 클릭을 하면 바로 미술품 경매 이 자료로 넘어가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경매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내가 홍콩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막 화려한 그 드레스 혹은 화려한 그 밍크 코트를 걸치고 거기서 3개의 갑부 들고 앉아서 경매를 하는 이런 거는 참여를 못할지언정 야 그러면 나는 집에서 편안하게 파자마 입고 리모컨으로 경매를 할 테야. 서울 옥션이 열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소액으로 너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힘들게 홍콩까지 날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옥션이 이 온라인 경매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성장률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파이가 커지니까 100% 이상씩 계속 성장할 수가 없어요. 중국도 보세요. 8% 바오바 정책이라고 8% 경제 성장률 8%짜리 이제 포기했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덩치가 커졌으니까 옛날에는 덩치가 작을 땐 8%지만 지금 덩치에서는 6%만 해도 옛날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8%에서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나쁘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옥션 블루가 연간 100% 이상 성장하는데 성장률이 나중에 50%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50% 떨어졌다고 옛날에 100% 성장했는데 성장성이 반으로 줄어들었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100% 이상 성장해서 만약에 덩치가 5배가 됐어요. 덩치가 5배가 됐는데 50%는 덩치가 5분의 1일 때 100%보다 훨씬 큰 거예요. 수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줄어들더라도 성장의 속도, 방향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온라인 경매 쪽에서. 그래서 지금 서울 옥션이 온라인 경매로 지금 제2의 아마 지금 성장세가 지금 일어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다시 상승을 할 때 이 온라인 경매 시장에 힘입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오르락 내리락 산과 골이 생겼는데 다시 한번 서울 옥션이 지금 올라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산을 만들었던 그 곳까지 가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어떤 매물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번 연도에도 보시면 15,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그 연중에 밀렸어요. 고가상으로 85%까지 올랐는데 지금 종가상으로 33%예요. 연 종가. 아직 연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일수가 좀 남았죠. 근데 여기서 만회를 해서 50%까지 갈지 아니면 더 밀려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건 지금 2015년과 16년에 만들었던 급등과 급락의 후유증이 분명히 있긴 있구나.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15,000원 선을 다시 점령하는 게 중요한데 그쪽으로 차근차근 간다면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2016년에 기록했던 이 25,000원대 부분까지도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1,000원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2016년에 밀렸던 장대 음봉의 맨 끝자락 2만원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옥션에 대해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태성 팀장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제 오늘 5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첫 종목으로는 코스닥의 대장주다라고 할 수 있는 CJ E&M을 가지고 왔습니다. CJ E&M은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제 뚜렷한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실적주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요새 이제 종편 채널을 틀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예능 프로라든지 드라마 같은 경우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제작하는 그 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다작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채널을 이제 여러 프로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꼭 잘 되는 것들이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 제작비를 좀 많이 들였는데 히트 치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는 적자를 좀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예능이면 예능, 또 드라마면 드라마, 계속해서 이제 히트를 치는 대형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반기에 이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대형작이 이제 흥행을 했다면 하반기에는 역시나 이 아람브라 궁전이라는 또 대형작이 굉장히 좋은 시청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정 시에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언제나 같이 종가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는 목표가는 24만 원에서 24만 5천 원을 제시드리겠지만 손절선이 21만 5천 원으로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미중무역 전쟁으로 인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선을 조금 짧게 잡아드렸다라는 점 꼭 인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미약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미약품 어제도 강했고 또 오늘도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전히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견고합니다. 이제 여러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신약들 같은 경우 내년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미약품 또한 계속해서 저는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실적이 부진했어도 이제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투자의 매력도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JP 모건 컨퍼런스라는 이제 대형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배당주에 대한 매력으로 인해서 주가는 조금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50만 원대 전고점을 목표가로 제시드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40만 원을 제가 손절선을 드렸는데요. 이 40만 원이 이탈이 됐다라고 한다면 단기, 장기 추세가 모두 이탈된 가격대다라는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좀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으로는 인터파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여러 방면에 이제 사업을 했죠. 쇼핑도 했었고, 여행도 했었고, 또 뭐 스포츠 경기라든지 이런 공연, 관람, 티켓팅 사업을 좀 했었는데, 그간 좋지 않았던 사업부를 축소를 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티켓팅 쪽, 그리고 이제 쇼핑 쪽에 집중을 하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실적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거를 또 입증하는 증거로는 3분기 이제 실적이 좀 말해주고 있는데요. 3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 또한 최근까지 이제 하방 압력을 받았던 이 바닥권에서 조금은 들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는데요. 인터파크를 통해서 해외 직구를 하는 고객이 엄청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3분기에도 실적이 좋았고 4분기도 역시나 좋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터파크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서 1차적으로는 6,500원을 제가 목표가를 제시드리겠지만 조금 더 볼 수 있다면 7,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5,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이건 연 저점을 또 이탈하는 가격대이니까요. 그때는 꼭 종목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50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50은 사실 이제 시총도 작고 주가의 변동성도 굉장히 큰 기업인데요.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스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날이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계속해서 미세먼지 관련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봅니다. 하지만 위닉스라든지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의 수급이라든지 차트의 추세가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기업들보다는 50 현재 추세도 좀 살아있고 거래량도 붙어주고 있고 또 이제 외국인이 시총이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서 좀 오늘 가지고 왔고요. 다만 좀 한 가지 부정적인 부분은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이야기보다는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서 미세먼지가 이번 주에는 굉장히 심할 거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다음 주에 기술적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때 분할 매도,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자라는 이제 컨셉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4,000원을 제시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안 나오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3,200원 이탈 시에 그때는 전량 손절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기업은 세진중공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가는 업종과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LNG 선박과 이제 해외 플랜트 수주를 가지고 있는 이제 건설 업종들이 잘 가고 있는데요. 세진중공업은 이제 그 중에서 LNG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을 전문적으로 만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이제 환경 규제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면서 천연 액화가스인 LNG 사용량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LNG 선박 또한 지금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LNG 선박 관련 부품을 만드는 세진중공업도 앞으로 향후의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한다면 여전히 목표가는 전고점이 일단 1차적이 되겠고요. 5,000원에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6,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지만 4,000원, 즉 21선 이평선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3,600원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선은 짧게 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팀장이 5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은 셀리버리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이 종목 어땠습니까, 흐름이? 네, 완전 떴네요. 예. 지금 셀리버리가 지금 오늘은 0.53 조정인데 아까도 사실 플러스였거든요. 장 때문에 밀린 것 같고요. 그 전일에 지금 뭐 급등했었어요. 6%, 7%, 고가상으로 7%, 종가상 6%. 근데 지금 이게 그 신규 상장된 다음에 밀렸어요. 처음에, 그쵸? 밀려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박스권에서 만약에 밑으로 이게 빠지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빠집니다. 왜냐면 셀리버리는 신규 상장되었기 때문에 어떤 지지권에서 만약 이탈한다 하면은 이미 그 장외에서 산 사람들은 이미 큰 수익이 났기 때문에 다 팔겠고 단기적으로 접근한 사람도 기술적으로 박스권 이탈하니까 다 팔겠죠. 그러면은 추격 매도를 벌여서 급락을 하는데 이 지금 여기서 반전을 이뤄냈어요. 11월 28일 날. 여기서 16% 고가상으로 급등하면서 급등한 다음에 박스권을 위로 이탈한 다음에 3일간 또 약간 작은 횡보를 했어요. 여기서 그 다음이 중요했죠. 위로 다시 뻗었기 때문에 이건 일단 완전히 전환을 이룬 겁니다. 금방. 그래서 일단 무난하게 3만원대에 일단 도전을 할 것 같고요. 셀리버리가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단기적으로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면 하루 상승하고 하루 하락하고 이런 부분이 심리에 영향을 너무나 많이 미쳐요. 왜냐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뭐 이동 평균선도 없고 지금 나오는 거는 하루 상승했다, 하루 하락했다 이 뉴스거든요. 차라리 뭐 성장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먹힐 상황이 아니에요. 기술적인 부분과 수급이 훨씬 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은 반전을 이뤄냈다. 그래서 3만원대 부근에 접근할 만합니다. 11월 9일날 상장되고 나서 그 3만원대 부근을 계속 뚫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한번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까지 갈만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수익률을 이어가 볼 수 있는 구간에 돌입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셀리버리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다른 종목 중에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좀 좋아 보이십니까? 예, 오늘은 한국 맥널티입니다. 한국 맥널티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거 뭐 SV 인베스트먼트나 뭐 이런 종목처럼 상장하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다가 바닥에서 조금 그 튀어 오를 때 그때 한번 단기적인 기회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SV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죠. 이거 아까 전에 말한 것도 똑같죠. 급락을 했다가 처음에 횡보를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전을 못 이루면 밑으로 완전 추격 매도가 다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장외에서 산 사람들이라던가 공모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장외에서 이미 갖고 있던 사람들이나 공모에서 성공해서 물량을 뭐 700대 1, 800대 1이 나와도 자본이 많은 사람은 1억 넣어가지고 700분의 1 받는 거랑 1000원 넣어서 700분의 1 받는 거랑 틀리잖아요. 1억 10억 넣어가지고 700분의 1주 받아도 굉장히 금액이 커요.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깨진다고 하면 당연히 다 팔죠. 팔아도 수익이에요. 공모 가격보다 훨씬 높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나오고 나서 밑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어떤 그 기술적인 모습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이 SV 인베스트먼트도 그 11월 중순쯤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한국 맥널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 하락을 하다가 한번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지금이에요. 바로 12월 달. 처음으로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시세를 노려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하락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관심도가 처음에 상장할 때 많았다가 너무 하락을 해서 잊혀질 때쯤 기술적인 분석으로 올라가는 게 나오니까 다시 한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칩니다. 그때 한번 후광을 쫙 받아서 오를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한국 맥널티를 오늘 11% 올랐지만 이번 주에도 한번 조금 더 후반에도 힘을 낼 그런 구간이 돌입할 수 있다. 그래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맥널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김태성 팀장은 웹젠 말씀해 주셨는데 웹젠 결과 어땠습니까? 네, 일단 아쉽게도 웹젠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후로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가로 본다면 수저가 대비 약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4분기에는 게임주들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웹젠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계속해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3분기 시장 컨센서스 대비 굉장히 이제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앞으로 남은 분기 또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현재 가격에서도 저는 신규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웹잼이 다른 게임주들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베트남 시장에도 굉장히 발빠르게 좀 진출을 했다라는 점이 다른 게임주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장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7,95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한 3시 18분 정도의 가격대로 매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신 분들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는 2만원, 2차적으로는 22,000원 목표가 제시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는 지난주에는 제가 15,000원 조정 시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요.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본다면 15,000원이 아닌 17,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 즉 손절선을 좀 짧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젠 지금 신규 자리도 괜찮긴 한데 17,000원 좀 짧게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인터파크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인터파크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악화된 사업 부분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했고요. 또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사업부를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구조 개편을 하면서 앞으로의 이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한 6개월 만에 처음 이 61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터파크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지속적이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5,58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종가까지 기다렸을 때 5,530원 이하로 재차 조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오늘 종가 매수를 해서 내일부터 추가적인 상승력에 매도를 해볼 수 있는 좀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6,000원을 좀 제시드리겠지만
뭐 조금 더 보실 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부터 매수를 하셔서 6,500원까지 목표가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손절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 저점 부분이 5,000원을 제시드리겠는데요. 이 연 저점 부분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꼭 손절선 지키시면서 인터파크 매매 트레이딩 가담하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터파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요일장 이제 특징 알아볼 시간입니다. 다양한 특징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신일섭 소장은 어떤 종목을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까? 예, 오늘은 에코캡입니다. 예. 에코캡 오늘 상장했는데 오늘 상한가에 돌입했습니다. 자, 상한가도 언제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그 일봉으로 보면은 봉이 하나니까요. 5분 봉으로 보세요. 자, 9시 15분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다시 한번 풀렸다 9시 반 이전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개장하고 30분 안에 상한가에 진입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단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쵸? 이렇게 빨리 그 상한가에 들어간 게 좋아요. 왜냐면 만약에 계속 장중에 풀리고 지저분하게 하다가 뭐 종가에 겨우 상한가에 턱걸이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문 닫기 전에 뭐 들어온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여럿이 들어오면 그 팔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게 돼요. 근데 이렇게 빨리 문을 닫으면 재빠른 사람 빼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문을 닫았기 때문에 내일도 갭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에코캡이 하는 거는 전기 자동차용 케이블을 만든다. 전기차에 관련이 있어요. 근데 중국 시장이 계속 안 좋잖아요. 근데 중국 시장 중에서 워렌 버핏이 투자한 비아디라는 회사. 비아디는 전기 자동차도 만들지만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까지 만들기 때문에 일관화된 라인을 갖추고 있어서 중국 전기 자동차의 핵심이에요. 근데 비아디는 이미 20개월 선을 돌파했어요. 혼자 상해 증시, 신천 증시 차트를 보세요. 전혀 못 올라오고 있는데 비아디만 혼자 이래요. 이거는 혼자서 산업의 힘으로 이겨내버린 거예요. 시장을. 지금 뉴스에 그런 뉴스도 나왔죠. 2차 전지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우리가 굴뚝산업이라고 불리우는 업종의 영업이익률을 이미 다 뛰어넘었다. 2차 전지 산업에 지금 다 뛰어들고 있다. 잘 된다. 그쵸? 테슬라도 그렇게 뭐 망한다 했죠. 테슬라 지금 신고가 직전이에요. 여기 지금 돌파하게 되면 $400 이상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은 너무나 좋다. 2차 전지도 좋고 그렇게 되면 전기차용 케이블을 만드는 에코캡도 결국 그 파이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는 작은 중소기업이자 중소형주로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오늘 강하게 상한가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갭 상승 출발해서 30% 이상을 더 가는 지금 흐름으로 가는 데다가 탄력을 받으면 신규 상장주로서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가운데 모두가 수익을 보는 즐거운 가운데 계속 상승률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일도 계속 지켜봐야 할 특징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캡 말씀해 주셨고요. 신규 상장주. 김태성 팀장께서는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좀 꼽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특징적으로 이제 뽑은 기업은 엘컴텍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제 엘컴텍은 제가 2주 전에 단기 급등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대표적인 금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날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받았죠. 아무래도 이제 단기, 장기 금리의 역전 차이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바로 G20 미중 무역 전쟁에 새로운 인물, 즉 이제 라이트하이저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서 이제 대표적인 강경파다라는 그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지수가 굉장히 밀렸었는데요. 그 여파 그대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우리 시장 또한 아침에 과한 하락을 맞으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 또 안전자산 관련주인 엘컴텍이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지만 지금 현재로는 다시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컴텍은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 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충분히 재차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시총도 작고 호가가 작지만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조정시에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 1,7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로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특징주로는 금 관련주인 엘컴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관련주 엘컴텍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동시호가 거의 진입할 시간 됐는데요. 저희도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9065번님께서 CJ 12만원에 비중 15%, 향후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신 소장님, CJ 같은 경우 10만원 초반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CJ. 자, CJ의 주요 제품 매출 구성.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이라고 나오지만 CJ는 사실 지분법 평가이익을 가져가는 지주회사죠. 자기가 주요 제품을 매출해서 파는 회사는 아니지만 여기 상장기업 분석에 그냥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거죠. 거기서 보면은 CJ 제일제당 식품사업과 생명공학 사업 두 개 합치니까 이거 19, 17 합치니까 36 거의 40% 가까이 되고 CJ 대한통운 글로벌 사업과 CJ 대한통운 CL 사업 부분 이거 두 개 합치면 20% 정도 되죠. 40, 20 하면 60%. 야 결국 CJ는 CJ 대한통운과 CJ 제일제당의 지분법 평가 이익이 가장 크구나. 그쵸? CJ가 안 올라가는 이유는 CJ 대한통운과 CJ 제일제당의 주가가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결론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탄력적이지 않을 거냐? 아니죠. CJ 대한통운 이미 우리나라 물류 평정했어요. 이미 물류 평정했고 지금 해외 진출 어떤 가시화되는 부분 계속 나오고 있고 CJ 제일제당 다른 음료 식음료 기업에 비해 탄력적인 부분은 없었죠. 그건 뭐냐면 떨어질 때도 탄력적이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것들 보세요. 빙그레 뭐 오뚜기 이런 거 오리온 급등이 있었지만 급락도 있었는데 CJ 제일제당은 급등이 없었으니까 급락도 없었어요. 그냥 꾸준히 밀렸죠. 근데 이제 그 CJ 제일제당은 시가총액이 큰 만큼 덜 움직였어요. 근데 CJ 제일제당도 이름에서는 설탕, 당, 자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 설탕으로 지금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중국에서 바이오 사업, 라이신, 뭐 이런 것 때문에 돼지고기, 닭고기, 뭐 소고기 많이 먹으면서 중국인들이 키워야 되는데 CJ 제일제당에 라이신을 써야 됩니다.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CJ는 대한통운과 CJ 제일제당이 지금 보시면 대한통운은 이미 20개월 선을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CJ 제일제당도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CJ라는 지주회사는 나중에 따라가요. 그쵸? 그리고 이게 또 너무 뭐 두렵다 하면은 연봉을 보시겠어요? 연봉이 지금 다 죄다 어디 있습니까? 10년선에 걸쳐 있죠. 정확히 CJ도 10년선, 분홍색 CJ 대한통운도 10년선, CJ 제일제당도 10년선이에요. 자, 10년선에서 매수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안정적이죠, 지금. 조정을 다 받아놨고, 3년째 하락을 했는데, 제가 저번에 말했는데, 보통 성장하는 기업이 3년 이상 하락하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 또 10년 만에 오는 최저점 매수 구간이에요. 그래서 CJ는 계속 이 시점에서 오히려 아주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J에 대해서 지금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홀딩 전략을 주셨고요. 김태성 팀장께는 삼성 엔지니어링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85번님께서 삼성 엔지니어링 17,290원에 비중 30% 여쭤보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매수한 가격대 그리고 이제 보유하신 비중 모두 굉장히 적절하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수익권에서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000원대 부근에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저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시다시피 해외 플랜트 수주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 초에 UAE라든지 오만이라는 이런 중동 국가의 국영 사업에 대한 수주를 좀 받았고요. 또 그걸 발판으로 다른 중동 국가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수주를 받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 1분기에 이제 수주가 잡혔던 부분이 아마 이번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분기, 이제 실적이 반영되는 분기 기준으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동 국가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해 한 6월, 7월부터는 조금 새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동남아시아에 이제 플랜트 사업 또한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에 중동 국가를 전문적으로 했었던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동남아시아권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 지배력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은 저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저는 2만 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2만 원이 계속해서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던
전 고점 부근인데요. 2만 원에 도달하시게 되면 보유한 물량의 30% 혹은 절반 물량을 수익 실현하시고요. 남은 절반 물량은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게 어떻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물량 같은 경우에는 25,000원에서 3만원까지도 충분히 재차 상승을 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또 주가가 상승만 하는 것은 아니죠. 보유를 하고 있는데 대내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손절선은 17,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17,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보유 가능하며 2만원과 25,000원에 분할로 좀 수익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봤고요. 한 종목만 좀 짧게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70번님께서 LIS 12,600원에 비중 20%. 신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종목 교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쪽 장비 회사인데요. 지금 그 디스플레이들이 다 좋지가 않아요. 이 회사가 납품하는 데가 LG 디스플레이하고 중국의 BOE라는 회사, 이 중국의 BOE라는 회사는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추격하고 있는 회사고요. 중국 최대의 디스플레이 회사입니다. BOE의 주가는 이미 완전히 내려가서 지금 하락하고 지금 전저점까지 깨려고 하고 있죠. 아까 중국 증시가 안 좋아서 하락하는 것도 있는데 비아디처럼 증시를 이겨버리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디스플레이 업종은 증시를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쵸? 거기다가 LG 디스플레이 보세요. 2009년, 2011년 그 유럽 위기, 경제 위기 있었을 때 그 바닥을 깨버렸다니까요. 지금 뭐 사람들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금 사실 금융위기만큼 왜 대외적인 위기가 있지 않잖아요. 근데 금융위기가 없는데도 전저점을 깼다는 건 산업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죠. LG 디스플레이 BOE를 봤을 때 LIS 같이 그 시장에 속한 이런 장비 업체들도 수주할 때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3,000원 정도 부근 가서 짧게 차익 실현을 하고 종목을 조금 더 지금 그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업종 쪽으로 옮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합니다. 2100선 턱걸이하면서 마감 예상됩니다. 0.67% 하락 마감이고요. 14포인트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그래도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개파락 출발했고요. 2107포인트 오늘 장중 고점, 현재 포인트 2100선 턱걸이 하면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변동성 굉장히 컸는데 기관 개인이 사줍니다. 개인 매수 물량 줄었네요. 953억 원. 기관도 매수 물량 줄었습니다. 913억 원 기관 순 매수 예상됩니다. 외국인은 2099억 원 강하게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9%, 1.16% 각각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기전자업종 월요일장에서 급등 한번 나오고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결국에 상승분 모두 반납합니다. 셀트리온, LG화학도 0.62, 1.12%씩 각각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는 다시 보합권으로 내려왔고요. 오늘 통신주들 괜찮습니다. SK텔레콤 1.62% 올라가고 네이버도 나란히 1.62% 올라가면서 상승하는데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본 라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어렵네요. 2.55% 빠지면서 다시 25만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701포인트 일단 700선 턱걸이 하면서 코스닥도 현재 마감 예상됩니다. 1% 딱 하락할 것 같은데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700선 아래에서 출발을 했고요. 700선 회복을 했습니다. 오전장에서 700선 회복하면서 702포인트대까지 찍었고요. 현재 포인트 701, 오늘 장중 고점 부근까지 그래도 올라가면서 마감되는 분위기 형성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요. 개인만 1147억 원 순 매수해 줍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혼조세입니다. 특히나 CJENM의 낙폭이 3%대까지 늘어났고요. 포스코 캠텍도 1.67% 빠집니다. 셀트리온 SK도 소폭 빠지는데 지금 신라젠이 5% 급등 나왔고요. 메디톡스가 시총 5위로 올라오면서 0.36%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HLB, 바이로메드, 코롱티슈진,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할 것 없이 6위부터 10위 종목들 전부 다 파란불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103,900원대까지 4.77%나 급락하면서 오늘 시장 마감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일주일의 한가운데입니다. 수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고요. 오늘 시장 미국발 악재 갑작스럽게 마주치면서 우리 시장도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예측보다는 많이 지금 선방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상당히 시장이 어렵다고 봅니다. 저번에 월요일 날인가요? 급등이 한번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이 그 주요 종목들이 20개월 선에 처음 닿기 때문에 그거죠. 떨어지다가 빵 한번 튀는 거죠. 그거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약세장인 거죠. 지금 오늘 그 외국인 기관의 순매도 금액 순위별로 매겨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우리나라 전기전자주에 완전히 몰려있고 그렇다고 월요일날 조금 기대해보자고 했던 차정 그런 거 있죠. 차정에서 차 빼고 화정, LG화학이며 뭐 SK이노베이션, 포스코 거기도 다 12순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대해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죠? 미국의 주요 화학회사 정유회사들 봤잖아요. 듀퐁이라던가 뭐 엑스모빌 이런 거 전혀 안 움직이고 있고 아르셀로미탈 다 전저점 붕괴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거 그냥 순환매 아닌가 기대는 하지만 결국 순환매인 게 결정된 것 같고요. 그 업종들이 뭐 시가총액에서 2% 비중을 넘으면서 다시 IT 업종의 하락을 방어해주는 그 역할로는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오늘은 미국 시장이 더 급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애플이나 특히나 넷플릭스 이번 그 시장이 완전 시장 상승의 총화예요. 지금 이미 이제 붕괴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특히나 뭐 외국 증권방송 보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시가총액 다툼 많이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역전했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데 왜냐하면 PC에서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패권이 완전 뺏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역전을 다시 당했단 말이죠. 이거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애플의 한계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한 것도 있죠. 그 클라우드 시장에서. 근데 그런 한계 부분에 부닥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이 시가총액 상위 구조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이 본격 진입한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철강금속 업종이라던가 화학 건설 업종 이게 그냥 단순 순환매가 아니길 바랬지만 오늘 보시면 하락률 상위에 다 들어가 있고 아까 순매도 금액에 다 주요 종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 순환매였다는 가능성이 지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수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미국 시장에 더 급락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지금 스탠스를 조금 변경을 해주셨는데 팀장님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도 지금 긍정적인 뷰를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이제 추모로 인해서 오늘은 휴장이겠는데요. 저는 어찌 보면 오늘 휴장인 게 조금은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어제 그 라이트 하이저에 대한 이야기, 강경파 이제 대표적 인물이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미국 시장을 힘들게 괴롭혔고요. 또 이제 중국 시장도 뭐 오늘 과한 하락을 좀 예상을 했지만 그나마 좀 방어를 어느 정도 이제 방어는 했다라고 봅니다만 오늘 또 만약에 미국 시장이 열렸다면 저는 또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거를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오늘 미국이 휴장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제 이제 과한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문제는 우리 시장의 수급인데요. 오늘도 여전히 개인만 코스피 코상 모두 양매수를 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은 또 양매도로 이제 포지션을 지금 좀 짜고 있다라는 부분이 수급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여전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가 어느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 금융투자는 지금 지수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수급 주체가 아닙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숏 커버링 물량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신과 연기금 이렇게 이제 대형 그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이제 지수가 턴어라운드가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오늘도 좀 미진했다라고 보면 이번 주도 지속적인 보수적인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스톡코리아 김태성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62% 빠지면서 그래도 2100선은 지켰습니다. 2101.31포인트의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1.06% 빠지면서 701.12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올랐습니다. 8원 80전이나 올라가면서 1114원 10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이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정말 미국장이 많이 빠져서 국내 시장도 많이 빠질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을 수 있는 하루였죠. 근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정말 강합니다. 왜 강할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주변 나라를 좀 따라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이 정말 선방을 했거든요.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저께 엔달러 때문에 많이 빠졌지만 오늘은 상당히 선방을 했고 그 영향을 좀 많이 본 게 아닌가. 또 하나는 뉴욕 시장이 그 아버지 부시의 별세로 인해서 애도의 날로 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하루 정도 여유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견조한 흐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본다면 또 그렇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요즘 옵션 포지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포지션을 봤는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수급적으로 먼저 보면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매도를 했어요. 근데 선물에서는 2,600억을 매수를 하죠. 그다음에 기관이 930억 정도 현물을 매수해주고 선물 4,000억을 매도하는데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수급이 약간 꼬였지만 그렇게 많이 꼬인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포지션을 봤더니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인이 콜 매도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277, 275, 272, 270까지 매도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외국인 개인 그 다음에 기관이 에브리바디 해피 될 수 있는 자리가 270 정도 될 것 같다. 근데 오늘 장중에 270을 찍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자리가 2089예요. 그래서 누적으로 한번 제가 봤어요. 누적으로 봤더니 외국인들이 267까지 매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267부터는 밑으로 기관이
품매수를 엄청 많이 해놓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품매도를 했다가 그 밑에 행사가에 매수를 전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방을 강화하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다면 만기가 다음 주인데 벌써부터 움직이는 이 모습은 상당히 좀 의미가 심장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이 100%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재료가 없다면 이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면밀히 검토하면서 시장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의 아주 핵심은요, 사실은 어저께 국채가 다시 시장에서 리스크로 부상을 합니다. 이 국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 달까지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죠. 그때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한 8%에서 9%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1월 달에 그걸 다 상승을 주고요. 그 다음부터 하락과 행보와 상승과 조정을 계속 반복했는데 거기에 핵심 이슈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국채금리였고요. 국채금리의 평탄화, 장단기금리의 평탄화에 대한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중국과 무역 분쟁, 이 두 가지 이슈가 핵심 키포인트였어요. 근데 요즘은 중국에 대한 계속 협상 뭐 이런 걸로 시장의 포인트를 잡아갖고 국채금리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상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이 국채금리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시장의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올 2월에 급격하게 하락할 때는 국채에서 하락을 했고 반등 주다가 또 한 번 하락할 때 그 당시 이제 3월 정도 하락할 때는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서 하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행보하다가 한번 올랐다가 다시 국채금리가 또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2년물이나 3년물 국채가 5년물 국채금리와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10년물인데 과거 2008년도에도 역시 똑같은 양상의 모습을 보였다가 글로벌이 침체를 겪었고요. 그 침체를 겪으면서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났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보통 이러한 악재가 나왔을 때 바로 악재가 시장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반영했다가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요. 그 기간이 1년 정도의 시간이 보통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국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면 1년 정도 되는 시점이 내년 2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무역 분쟁에 대한 것도 역시 4월부터 나왔으니까 실제로 그것이 1년 되는 시점은 내년 3월, 4월이 됩니다. 재미난 것은 뭐냐면 미국이 90일간의 추가 관세에 대해 유예를 했는데 90일이 지나면 딱 1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시장 대응이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연초에는 국채금리가 평탄화한다. 장단기금리 평탄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드 커브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단기물하고 중기물이 약간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표현을 썼죠. 그렇다면 장기물과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게 추세적이다 본다면 이 국채금리가 향후 시장에 상당한 방향성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시기적으로 이제 그 시점을 도래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주가가 지금 조정이 일시적인 조정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에 FOMC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는 FOMC에 있어서 금리 인상 신중론이 제기된다라는 것이 시장의 이슈입니다. FOMC 회의가 13일 날 있어요. 그날이 우리나라 만기 날인데 이게 왜 신중론이 나냐면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제롬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립금리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리가 더디게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단기 금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연준이 멈출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일반적으로 정치권의 압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이렇게 압력을 하니까 그 상원의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한테 경고를 매기죠. 왜 자꾸 압박을 하느냐, 하지 마라, 독립기관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준은 제 갈 길을 갑니다. 점도표대로 아마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금리 역전이 정말 현실화됐을 때 금리 인상을 많이 못 해놓으면 시장 대응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과거 2008년도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장이 무너질 때 그 당시 금리가 2.85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0.25나 0.5 정도 올리면 그 당시 금리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립금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됐으나 어쨌든 시장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아마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FOMC 회의 전까지 이 국채금리의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22,000 이상 내려가 22,000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아마 연준도 금리 인상에 정말 신중론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금리 인상의 신중론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이것은 시장이 바라보는 시점이고요. 연준에서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시장 접근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버텼습니다. 미국이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 시장끼리의 싸움이 되죠. 유럽 시장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주가가 빠지다가 올라온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2086포인트인데요. 이 자리는 21선을 살짝 이탈했던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견뎌냈던 시장의 모습이죠. 오늘 시장의 특징이 뭡니까? 2100 넘겼고 코스닥을 700 넘겨놓고 끝났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그러나 2086포인트 오늘 장중 저점이 다시 한번 무너진다면 21선의 지지력은 거의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쩌면 그것은 시장의 하락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2086포인트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